같은데요. 땅 따먹기 게임. 예, 예, 예. 이게 네 맞습니다. 모노폴리 게임. 네, 초기 버전입니다. 이 모노폴리 게임이 맨 처음에 이 게임을 그 발명한 사람, 이 발명한 사람의 의도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그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적 용도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들 때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첫 번째 버전은 지금 저희가 모노폴리 게임 할 때 그냥 몇 번 돌다가 나머지 한 사람만 이기고 다른 사람이 다 파산하는 버전, 요게 하나였고요. 그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헨리 조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잘 걸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누군가가, 그러니까 제가 지은 건물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뭔가 이렇게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해가지고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게임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게임이 끝나는 거는 제일 안 가졌던 사람, 못 가졌던 사람의 재산이 두 배로 될 때 이제 끝나는 그 해피엔딩을 상정을 하고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목적과는 다르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걸 판권을 사가지고 모노폴리, 그러니까 모두가 망하게 하고 한 사람의 승자가 나오는 이제 그런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노폴리 게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부루마블 게임으로 된 거죠. 제가 요 판을, 이 초기 버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구나 개인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가만히 내비두면은 사회는 붕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진짜 빨리 달려나가는 사람도 뒤를 돌아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진짜 세금이 낼 사람이 없어지고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붕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세금이든지 어떤 수단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재분배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의 재분배에 관련된 노력은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공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강남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강남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지역들은 주변 지역의 도움이 없이는 그 정도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이게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이런 재분배 정책, 그 다음에 형평성이 들어가 있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은 사회는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첫 페이지에 놨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슬라이드로 제목 다음에, 타이틀 다음에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건 진짜 가감 없이 제가 이게 돈 내고 쓰는 버전입니다. 월급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신기하고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 3가지만 그냥 알려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 똑같은 문제겠지만 약간 변형될 수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이건 당연하죠. 이게 저출산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첫 번째 그렇게 챗GPT에서 꼽았고요. 두 번째, 높은 집값, 그렇죠? 또 그로 인한 자산의 격차, 이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두 번째 요인이다라고. 세 번째,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 시장, 이렇게 꼽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거.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높은 집값 문제, 그 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그런 실업 문제, 이런 불안정한 노동시장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간 쏠림 현상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참여연대에서 정말 이제 큰 관심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측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크게 5가지 이제 꼭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기 시작한 거 최근 일입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간 불균형의 이면에는 산업 구조 변화라는 어떤 그런 메가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정부의 정책이 들어갈 때 산업 구조 변화 양상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저희 공간 구조 변동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좀 메가시티 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큰 바늘이 11자 정도에 갈 때까지 이게 50페이지를 해가지고 제가 2배속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거는 요 네 번째 부분도 좀 참여연대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균형발전의 해법으로서 이 인구구조 변동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정리하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건 집값입니다. 그냥 서울 아파트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전국 아파트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86년부터 시작을 하는 데이터고, 이때부터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조사가 돼서 이때부터 이제 한번 트레이스를 해가지고 봤는데, 비슷하게 서울 아파트랑 전국 아파트 가격이랑 하다가 2002년 한 월드컵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가 노무현 대통령 시기 2003년 정도고요. 제가 이때 영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했을 때예요. 영국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집값 뛰고, 자고 일어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꼭지다. 런던도 그냥 꼭지다.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또 꼭지다. 이런 식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서울이 좀 더 빨리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모아졌다가 서울이 이렇게 정체된 사이에 지방이 캐치업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벌어졌습니다. 여러 도시계획, 국토계획, 그 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서울과 지방의 집값, 이건 전국이긴 하지만 이제 디커플링 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14, 5년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양상이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여기다가 써놨죠. 시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2015년을 기준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너무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제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대해서 여기 뭐 이자율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자, 제일 바닥을 쳤던 때가 2015년입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고요. 금리 증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2015년 기준으로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OECD 통계입니다. OECD 통계인데요. 합계 출산율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밑바닥에 있는데 계속 밑바닥에 있다가 굉장한 기울기를 가지고 꺾어지기 시작한 지점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한번 그냥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꼴찌가 OECD 평균은요 지금 한 1.6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 지금 요거는 0.78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OECD의 반토막도 안 되는 거. 저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선진국이 될수록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왜 OECD도 이 합계 출산율 때문에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 이게 어떤 원인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꼴찌가 압도적인 꼴찌로 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뭔가가 지금 우리 사회에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여태까지 우리가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라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최근에 이 광역시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20년 전으로 한번 가보면요. 수도권의 흡입하는 능력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5대 광역시에서요. 보면은 점점 줄었습니다. 5대 광역시뿐만 아니라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어떤 흡입력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좀 스테이블한 시기를 보내다가 2015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자, 이것도 2015년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튀고 있는 양상. 이거는 제가 뭐 어디서 이렇게 그 연구 논문을 봤다든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모아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2015년부터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것. 이것들을 조금 더 좀 다각도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인구 쏠림 현상과 저출산 현상,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집값으로부터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인구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요거는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을 나타낸 겁니다. 순이동이면 이제 오고 가는 인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5대 광역시입니다. 지방이에요. 부산이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빠져나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2000년 초반에는 매해 15,000명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인구의 한 7-80% 정도가 청년 인구입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약간 약화되다가 2015년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튀어오르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꺾어지는 건 코로나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추세가 뭐 조금씩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제가 통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청년 인구만 이제 봅니다. 청년 인구만 뽑아서 보되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이 인구가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요 Y축은 청년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가 매년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광주가 2000년대 초반에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광주에서 이런 유출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 이것도 청년 인구들이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 정도 있다가 점점 가라앉았다가 다시 201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출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요 광주 현상을 그 과거 데이터까지 하면서 보면서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이게 아마도 읽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라디온의 굴레라는 그 조기동 기자님 책은 정말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요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GRDP의 비중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검정색은 비수도권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수도권입니다. 80년대 중반에 3조 호황을 타고 수도권이 굉장히 빠르게 GRDP가 상대적인 거, 이거 상대적 GRDP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갖고 데칼코마니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치고 올라갔다가 도시가 이제 점점 팽창하고 공장이 밖으로 나가면서 또 비수도권에서도 공장들이, 산업단지가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GRDP가 한 20년 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공존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다가 이게 크로스되기 시작한 점이 2015년입니다. 경제, 인구, 그 다음에 저희의 인구 이동의 흐름, 모든 게 2015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부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청년 인구인데요. 그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사실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일자리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2015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산업 구조의 변화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 기업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들, 그 다음에 봉급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일자리들, 이런 일자리들의 입지 선호 현상이 너무나 강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능한 대도시 중에서도 교통의 결절점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현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요 4차 산업혁명과 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인데요. 그분이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고요. 2015년에 그런 큰 변화가 있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키워드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이 중요했던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 포화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상품도 팔아야 되고 뭔가 혁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옛 것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것을 자꾸 내야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내는데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을 결합해서 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증?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혁신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공간이 밀도가 높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이 만나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을 쉽게 가질 수 있는가?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힘 딱 빼고 쉽게 다른 사람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잡담을 하면서 가끔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게 혁신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 지구라고 할 때 해외에서도 이 3박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첫 번째 밀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성.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난다라는 것은 그 공간이 포용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거기서 뭔가가 내공이 축적되는데 저는 그걸 암묵지의 교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암묵지가 축적된 인재의 중요성이 기업한테 너무나 크게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4차 산업혁명에 이것들은 그 예전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이제 생산 요소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이제 자본에 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생산 방식은 그냥 이랬습니다. 어떤 자본을 딱 투자하고 그 투자한 자본에서 싼 임금으로 노동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 그래갖고 이 결합 비율에 의해서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최적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어떤 이제 그런 구조를 가졌는데 지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본 투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부가가치가 무한대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혁신인재의 아이디어가 됐다라는 겁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몇 개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굉장히 뭔가 수지 맞는 어떤 그런 수지 맞는 어떤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혁신 인재가 선호하는 그런 입지를 쫓아서 자꾸 붙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요. 혁신 인재는 또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곳에 몰리다 보니까 또 혁신 인재는 또 그런 밀도 있는 곳으로 몰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을 보면은 서울시의 그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이 역세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앞으로 한 10년, 15년 후에 용산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역이 어떻게 변할지, 그 다음에 삼성역 인근이 어떻게 변할지, 제 생각엔 15년 후의 미래는 저희가 보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닐 거다. 청량리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역세권 중심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수요가 많고 개발 압력이 서울 내에서도 쏠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은 인프라를 더 투자했고요. 그 인프라가 거점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이제 역할을 했던 거죠. 반면에 이게 사실 기포론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지역은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협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역 인프라를 깔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옆에 철도가 지나가면은 이 단체장이 당선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옆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은 여기 주민들이 그 지금까지 뭐 했냐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갈등 경쟁 구조 속에서 지역은 제대로 된 광역 인프라를 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적의 이익을 점점 잃는 방향으로 나갔고 수도권은 점점 인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집적의 불경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집적의 불경제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이런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연애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현상, 결혼을 미루는 현상,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 그래서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이런 밀도를 완화시키는 거. 밀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곽에다가 그냥 신도시를 많이 짓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아파트를 많이 지면 밀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광역 인프라를 제대로 깔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수도권이란 공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반면에 지역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행정구역으로 분절화된 상황에서 점점 힘을 잃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는 이런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 그 다음에 일자리의 지리적 변화가
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걸 쫓아서 또 청년 인구의 또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거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많이 청년 인구 유출로 타격을 받았던 지역이 동남권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그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자리 수는 그러니까 수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점점 구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조금씩 외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투자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연봉,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 현상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구산업의 쇠퇴를 더욱더 2010년 이후에 촉진했던 게 그러니까 중국의 뉴노멀 정책이 됐다. 신창다이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중간재를 중국에서 자체로 생산하고 그 미국이랑 경쟁하는 과정에서 첨단 산업을 좀 더 키우고 내수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게 실질적으로 2014년, 2015년부터 정말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구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 이제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추상적이고 조금 이렇게 좀 거대한 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를 즈음해서 SNS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지고 더 보편화되고 청년들한테 더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 SNS, 그러니까 저는 뭐 안 쓰는 건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런 거에 이 서울의 상황, 그다음에 뭐 핫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지역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거, 무슨 리단길, 그다음에 뭐 퓨전 음식 이런 것들이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내가 뒤처지는구나. 그래서 뭔가 지리적으로 좀 이동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그때부터 이런 이동이 좀 촉진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혁신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구조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역에 산업단지 유치하자라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는 배우주거단지 계획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임재만 교수님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러니까 배우주거단지를 잘 계획을 해야 이게 직주가 너무 벌어지지 않고 또 이게 살만한 이제 곳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반 정도는 내부에서 청년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얻고요. 한 반 정도는 외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온 인재들이 또 가족을 또 줄줄이 끌고 또 들어오는 구조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상업시설이라든가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 승수효과를 내면서 지역이 발전하는 어떤 그런 구조. 자, 딱 이 구조가 people follow job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조업이 이런 메커니즘을 따랐었는데 최근에는 job이 people을 따르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나다. 특히 고연봉 직종,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연봉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년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기업들이 자꾸 붙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먼 데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SK 하이닉스 인재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의 전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거. 포스코의 연구개발 기능이 또 강남으로 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 특구 정책과 사실 맞물려 가지고 진행이 돼야 돼요. 기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업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한테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막 이래도 기업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 이유는 예전에는 자본도 중요했고 노동도 중요했는데 점점 자본에 대비해서 이 노동,
그러니까 인재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는데 이동하는 순간 너무 이탈이 큰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전한 다음에 거기서 혁신 인재를 뽑을 수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데 이게 안 되는 이제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정책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러니까 특공제도라든가 보유, 그 다음에 육아, 그 다음에 추가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이랑 패키지로 나가야지 이게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은요, 제가 신문에다가 참 이게 많이 썼었는데 지금 GTX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GTX는 아직 이제 수도권 주민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교통수단이긴 하죠. 근데 사실 이게 대심도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밑에다가 이걸 넣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지하철보다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게 그 표정 속도라 그래갖고 멈췄다 갔다가 그냥 서울의 일반 지하철의 3배나 빠른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지역들에서 여기 서울 중심부까지 20분에서 30분까지 끊는 굉장히 획기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GTX D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저희가 메가시티화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울은 메가시티고요. 수도권은 슈퍼 메가시티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슈퍼 메가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쏠림이 많고 외곽에다가 막 지어대다 보니까 생활권과 행정권력이 불일치되는 그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게 최근 연구 결과인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한양대 고준호 교수님이 이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게 삼성역을 중심으로 30분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 변화입니다. 삼성역 2개가 GTX와 교차합니다.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2개가 교차하는 곳이 서울역, 지금 ABC, GTX 기준으로 하면요. 그 다음에 청량리, 그 다음에 삼성역. 그렇죠. 여기는 획기적인 토지 이용의 변화를 겪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시계획적으로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보려 지금 이게 30분 내에 끌 수 있는 인구가 여기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사실은 삼성역에 입지를 하는 순간 기업이요 혁신 인재를 더 끌어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도권은 있고 지역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이 얼마만큼 이제 지역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도권이 계속 이렇게 힘을 가지니까 균형발전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면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말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나왔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좀 지역정책으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5+2 광역경제권, 어떤 의미에서 이걸 초광역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초광역권으로 놓고 선도 산업을 지정하는 것 그 이외에 추가적인 노력은 별로 없었어요. 자, 이게 한계였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행복생활권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건 체감되지, 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게 너무 크다. 그래갖고 좁은 단위에 지역끼리 조금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의료시설도 같이 사용하고 이런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걸 아주 전국 곳곳에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균형발전 정책의 일부로 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에 이제 메가시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김경수 전 지사님이 좀 이제 이거를 좀 구체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정부에서도 초광역권
이런 메가시티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방지대위원회에서 표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체화된 어떤 그런 거는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제가 여기 이제 질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균형 발전 정책이 안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이요.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강력한 대도시권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17년 정도부터 아니 수도권이 이게 하나의 통으로 기능하는 지역이라면은 지역은 분절화돼서 행정을 하거나 경제 정책을 세우거나 이러면은 이건 균형 발전은 힘들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기본적으로 대도시권을 육성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되고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를 이런 226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대도시권 중심의 균형 발전을 고민해야지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거 정책들을 잘 보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광역적 시각, 초광역권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연계였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뭐 그냥 학자니까 계속 이거를 얘기를 해도 저는 이제 우리가 메가시티 정책의 사실 본질이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권역으로 보고 큰 권역에서 중심지 체계, 이 거점 체계를 제대로 잡고 거점 간 연계를 통해서 직접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 이 구조는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메가시티론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토대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메가시티론 그러면 이제 공룡시티, 그러니까 공룡 도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런던권의 위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권의 위세가 강화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도 여기 그 파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일드 프랑스라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수도권 내 어떤 그 레종인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행정구역은 레종, 데파르트망, 커뮌으로 나와 있는데 이 레종을 갖다가 초광역권으로 재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레종을 13개로 재편을 하면서 그 13개의 평균 인구가 500만 정도가 됩니다. 거기 안에 가장 강력한 거는 일드 프랑스라는 레종이고요. 그 안에 이제 파리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죠. 거기가 경제의 중심지,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협업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대도시권이고 여기가 힘이 세지니까 여기 있는 지자체들이 뭉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게 맨체스터 CA, 맨체스터 광역연합, Combined Autho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사항은요, 이런 Combined Authority, 이게 서로 뭉쳐가지고 중앙정부랑 협상을 합니다. 분권 협상.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제 내리받는, 그러니까 일부 권한을 내리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간사연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울경의 특별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벤치마크가 됐던 것.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커뮌들이 너무 잘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구 기준으로 2,000명이 안 되는 커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행정을 할 수 없어서 커뮌 간의 연합체를 결성을 하고요. 그걸 메트로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전 세계적 흐름은 이렇게 지자체 간의 연합을 통해서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이런 광역 행정을, 그러니까 광역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더라라는 것. 우리나라가 저는 그냥 나가야 될 방향이요. 이거는요, 지자체에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역권 간에는 산업도 다르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설계를 하고 산업 간 중복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좀 가름마를 타주는 어떤 그런
중앙정부의 개입이 좀 강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권역을 중심으로 좀 분권의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받아서 이런 밑에 소생활권 단위에는 지역의 어떤 그런 역량을 믿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 30년, 40